자, 그다음 우리 챕터 6장 소득분배 이론 볼게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뭐 한번 재정학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살짝 뭐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어떻게 얘기 하나 봐주시죠. 자, 우선 분배 관련해서는 이게 복잡한 얘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할 만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분배의 정의, 철학적, 윤리학적 접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로운 분배가 뭐냐, 정의란 무엇이냐,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아니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정의로운 분배 아니냐? 이렇게요. 기여한 만큼. 성적도 공정하다 그러면 아니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제대로 비례해서 나오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다 이럴 수 있겠죠.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건 뭐 공부를 해도 뭐 안 한 거나 똑같으면 이게 뭐 공정한 시험이라 보기도 그렇고, 너무 난이도가 쉬우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를 적절하게 맞추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 사실은. 근데 뭐 늘 수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도 어렵다 쉽다.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다르지. 어려우면은 밑에 성적이 안 좋은 계층은 뭐 다 망하지만 위에 계층이 좀 세분화되는 것이고, 쉬워지면 뭐 밑에는 좀 세분화되지만 위에가 다 촘촘촘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분배의 기본적인 개념에는 여기 뭐 중첩되죠. 평등, 정당한 권리, 공정성, 받을 만한 자격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한번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여한 만큼을 기본으로 할 건데, 우리가 전에 봤던 사회후생 그 원리에 따라서 몇몇 어떤 뭐 철학 학파랄까 사조라 할까 한번 볼게요. 평등주의적 정의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등을 강조하는 거죠. 말 그대로. 평등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간섭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줄에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게 될 그럴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등하다는 게 n분의 1로 똑같이 논아가는 그런 느낌의 평등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유주의적 정의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간섭하지 마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히 노직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등등등 간섭하지 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최소한의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공리주의적 정의관 이렇게 하면, 공리주의는 이제 뭐 벤담을 중심으로 한 최대 다수, 최대 뭐 행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후생 함수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두 사람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A와 B의 후생 효용을 단순히 합하는 거야. 가중치를 똑같이 두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평등주의는 약간 가중치를 좀 다르게 주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식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알파, 베타 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두는데, 공리주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의 가중치를 똑같이 이렇게 둔다니까. 그렇다고 약간 바보 같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거 왕과 귀족, 평민, 거지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 근데 친구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해서 아빠가 뭔가 뭐 파워가 있으니까 그냥 풀려나고 바로. 나는 그냥 계속 확인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취급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왕이나 귀족이나 모든 사람들 상관없이 똑같이 하자, 뭐 그런 거에 아이디어가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뒤에 보겠지만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도 효용이 극대되면 괜찮은 거야. A의 효용이 50이고 B의 효용이 50이야. 그러면 공리주의일 때는 이렇게 합해서 100 이렇게 되잖아. A가 모든 걸 다 갖고요. B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100 이렇게 되니까 예. 완전히 불균등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명한테 위너에게 모든 게 다 가도 이게 사회 전체 후생이 극대되면 뭐 그냥 나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효용이잖아. 우리가 뒤에 다시 보겠지만 근데 만약에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효용이 소득에 대한 함수인데 이렇게 y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다 할게요. 지금 이거는 효용 값이고 이거는 한계 효용이라 할까? y가 소득이야 지금. 소득의 한계 효용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0보다 크고 소득이 증가하면 효용이 증가하지만 체감하면 자 지금 이거를 그냥 소득이라고 표현할게. 그러면 A의 소득, B의 소득 이렇게 있을 때 뒤에 다시 할 겁니다. 엣지워드의 뭐 완전 균등을 강조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볼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있는 것처럼 50과 50 이렇게 되면은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사회 전체적인 효용은 루트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루트 50, 루트 50 이렇게 돼요. 약간 77에 49니까 뭐 한 14 뭐 얼마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한 명이 모든 소득을 다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효용 자체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소득이잖아. 이렇게 되면 효용 자체가 루트 100 플러스 빵 이렇게 되면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게 되면 이렇게 효용이 완전 균등될 때가 효용이 가장 극대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지금 단 전제 조건이 전체 나눌 수 있는 요 소득이 100이다 라고 할게요. 100 요거 값을 여기다 넣어서 뭐 계산해도 되긴 하겠죠. 근데 반드시 이건 아니야. 요 전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 공리주의 방식인데 효용 함수가 단순히 소득에 비례한다 할게요. 요렇게 이거인 경우 그러면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일정하겠죠. 일정하면 이렇게 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때는 요거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분배 상태가 이렇게 A와 같이 돼 있고 B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역시 A와 같이 완전하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경우랑 B가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랑 그때 효용을 따지게 되면은 얘는 100 얘도 100 이렇게 되니까 이 둘 다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효용이 소득에 대해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 균등이 효용 사회 전체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그 정도 여기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등등등 얘기 있는데 그 정도만 보시죠. 다음 롤즈 이렇게 있습니다. 롤즈 유명한 경제학자죠. 그래서 롤즈 우리 사회후생 함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롤즈의 방식은 어떻게 돼요? 사회후생을 얘기할 때 어느 사회가 행복합니까? 얘기할 때 그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후생 나타낼 때 제일 가난한 효용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후생을 측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상황은 거기 나와 있는 원초적인 상황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뭐 무지의 장막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시간을 거슬러 가가지고 과거로 다시 가는 경우도 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긴 하지.
여러분 다시 리셋하고 싶은 상황으로 있다. 과거로 가고 싶으면 언제 있나요? 저도 게임할 때 뭔가 기록을 세워야겠다 했는데 처음에 망하면 어떻게 돼? 에이 다시 처음부터 하자. 이렇게 막 해서 신기록 세우려고 하면 중간에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 여러분들은 벌써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인생 3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인생의 경로야.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금의 상황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나? 모르겠네.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과거로 이렇게 다시 한번 리셋하거나 되돌린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앞에 분은 언제로 가고 싶어요? 있어요? 네. 안 가고 싶어? 지금이 제일 좋군요. 여기 계신 분은. 그래요? 다들 싫어하는구나. 왜 안 가죠? 두 분? 저 여기 계신 분은 그러면 기지개 피시는데 언제로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아무튼 네 그러네. 왜? 고등학교 뭐 하고 계셨길래 재밌다고. 네 알았어요. 다 여기 계시면 왜 안 가려고 그래? 지금이 가장 가봤자 뭐 똑같을 것 같아서. 그래요? 가는 것도 귀찮고. 그래 영화 보면 가봤자 뭐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사실 뭐 사주팔자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돌고 돌아서 또 뭐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과거로 다시 아니면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니면 다시 태어나고 싶고 근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니 눈을 떴는데 뭐 지금 한국일 수도 있고 다시 눈 떴는데 뭐 미국일 수도 있고 눈 떴더니 깜깜해. 여기 어디지? 탄광이야. 북한 아우지 탄광이야. 그래가지고 뭐 집안이 뭐 반동 분자로 찍혀서 옛날에 전에 수업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아니었고요. 다른 학교의 연대인가? 거기 학교 학생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탈북자 학생이더라고. 북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북한에서 대학도 다니다가 이 모내기 처리되면 모까지 심고 막 그랬대. 그것도 한 거의 10몇 년 전인데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해서 왔냐 했더니 진짜 그 뭐 또 북한이 또 돈 주면 된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돈 주면 이렇게 해서 뭐 선교사랑 어떻게 해서 왔고 그럼 가족은 했더니 가족은 북한에 있었대. 자기 혼자 왔대. 아니 뭐 그러냐 했더니 가족도 이제 뒤늦게 자기가 먼저 왔고 그래서 이제 돈 줘서 이제 엄마도 오고 이제 동생도 오고 해가지고 다 같이 정착해서 뭐 잘 다니면서 축구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쉽진 않죠.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진짜 거기서는 그럼 왜 넘어왔냐 물어봤지. 아니 뭐 북한에서 대학도 다니고 갑자기 시간 지났는데 자기네 집안이 또 반동문자 집안을 찍혔대.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죽게 생긴 거야. 어차피 여기서 죽나 한번 그냥 남쪽으로 가냐 해서 이제 자기를 그쪽으로 몰게 됐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고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게임을 뭐 그런 거죠. 사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저는 뭐 그건 아닌데 뭐 불교인가 뭐 거기 책 보니까 여러분들이 깨꼬닥 죽잖아. 그럼 다시 태어난다며. 거기서는 다시 태어나는데 죽으면 여기 뭐 강을 이제 건너야 된대. 이제 건너면 다시 뿅 태어난다 해요. 근데 너 누구로 태어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과거에 나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뭐 연예인이 되거나 뭐 아이돌 그룹이 되거나 재벌 회장이 되거나 등등.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 이렇게 호리병 같이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인스타랑 비슷해. 가장 남이 그 좋고 화려하고 어쩌다 가보는 뭐 그런 것만 착하당 있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나 누구로 태어날까? 뭐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뭐 어떤 뭐 스티브 잡스다. 뭐 아니면 뭐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도 나라를 구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게 또 그냥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티브 잡스도 뭐 그렇게 삶이 뭐 이렇게 윤택하지는 않았어. 아시겠지만은 뭐 미혼모 자녀로 태어났나 뭐 이렇게 하다가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해서 뭐 애플인가 뭐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오죽도 성격이 오죽 이상하면은 애플에 있는 회사 사원들이 회장님 제발 나가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쫓겨나잖아. 쫓겨나서 또 어디 뭐 애니메이션 캘리그라피 뭐 해서 뭐 해서 또 픽사인가 만들어서 또 성공해서 애플로 다시 가서 뭐 이상한 또 아이폰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세상에 발자국을 남기려고 하다가 봤더니 뭐 췌장암인가 암 걸려서 돌아가시고 뭐 등등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겉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팟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야 부러워 좋아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옛날에도 보면 그 지하철 기차 같은 거 보면 내가 탄 기차는 철컹철컹 천천히 가고 반대편은 막 되게 빨리 가가지고 아 도대체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완행만 타지 이런 건데 아니야 반대편에 있는 사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인생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니까 이제 그나마 일리가 있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살아볼까 해서 고르는데 영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을 살아볼까 영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영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꿈꾸던 이상적인 삶을 가만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행복한 거, 이 진짜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는 거지. 꼬맹이가 왔어, 동자성이 와서 야, 너 빨리 다시 태어나야 돼. 너 누구로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고민하다가 나 그냥 나로 또 태어나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래.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이 투덜투덜 그럴 수 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전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른 거래. 너 뭐 할래 할 때 난 이 삶이 그래도 그냥 뭐 제일 원했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뭐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롤즈는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가장 좋은 상황을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짤 때 가장 좋은 최상의 경우를 이렇게 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최악의 경우를 짜기도 한다고. 최악 중에서 최선의 선택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중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서 차악이라 해야 될까? 아무튼 그 중에서 좋은 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롤즈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도 이 사고 나서 경험하지 못하면 잘 모르는 거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진짜 사고가 났다. 아까 위험 회피 접근법처럼 옵션 안전장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사고 한번 나면 이거 진짜 무섭구나 하면은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롤즈는요 기본 가정이 원초적인 상황을 상정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 룰도 몰라.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질 못합니다. 우리가 할 땐 정해져 있잖아. 뭐 지금의 삶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야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뭐 홈이고 1루, 2루, 3루 이렇게 하고 축구도 이렇게 룰이 있잖아.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골대 이렇게 두 팀이 한다. 이렇게 해서 있지. 갑자기 피파 월드컵에서 다음 축구 경기는 원통형 축구장에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시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축구 골대도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겼어. 원으로 생겼어. 그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손흥민 존 해가지고 여기서 공을 차면 쫙 이렇게 멋있게 집어넣는데 이러면 손흥민 선수도 훈련 다시 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연습해서 여기서 차니까 여기 맞고 튀겨나가네. 안 되네.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룰이 없는 상황 갔을 때 너 어떤 재능 가지고 태어날래? 그래서 내가 엄청난 금융 투자를 잘하는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 숫자에 밝어. 눈을 떴더니 아프리카 뭐 케냐야. 뭐 어떻게 뭐 거기 뭐 금융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을 떴더니 어이구 뉴욕이네 월가네 뭐 부모님이 또 금융 쪽에서 일하시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예 리셋해가지고 원초적인 상황에 게임의 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위험 회피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안 좋은 상황 중에서 나은 걸 선택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담겨 있는 게 요 롤즈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 나와 있죠. 뭐 가장 가상적인 상황으로 등등등 무지의 장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내용을 보시면 최소 극대화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에게 가중치를 가장 많이 두는 뭐 차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분배 평가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등등 뭐 그냥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롤즈가 쓴 정의론이 뭐 롤즈 탄생 뭐 벌써 뭐 50주년인가 몇 주년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에 학원 다닐 때 아는 친구가 그 뭐 시립대인가 거기 철학과 교수인데 요 롤즈의 정의론 책을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나름 잘 인기가 우리나라가 정의가 중요해가지고 되나봐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벌써 몇십 년 만이야. 그래서 몇십 년 만에 그 학원 다닐 때 제가 그때는 삼수했었는데 재수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기 강남에서 만났는데 걔가 뭐 그 책 썼다는 거 아니까 나름 또 다 예의가 있어. 책을 한 권씩 다 산 거야. 저도 나만 샀겠지 해서 그래도 나름 저자 사인 받으려고 해가지고 갔는데 애들도 다 이렇게 한 열 몇 명 모였는데 다 책을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리고 안 사온 애는 한두 명 있었는데 쭈삣쭈삣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교보문고에서 주문하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바쁘게 오느냐고 뭐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조그맣게 세미나도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들 이렇게 찾아서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뭐 SNS가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출판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런 것들이 늘상 이슈가 되잖아요. 자, 에즈워드의 최적 분배라는 그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야. 공리주의예요.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면 완전 균등하게 되는 게 가장 최적 분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즈워드는 공리주의자야. 그래서 이름을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적 공리주의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자인데 완전 균등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가정이 있어요. 공리주의니까 첫 번째 효용을 다 이렇게 합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효용함수는 똑같다 이렇게 상정할게요. 거기 보시면 효용함수는 다 똑같은데 효용은 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 할게요.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재감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두 개를 이렇게 면대면으로 해가지고 붙였는데 따로 할게요. A라고 할까요? A의 소득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거기 보시면 A에 대한 한계 효용입니다. 자, B 여기 있어요. B에 대한 소득, B에 대한 한계 효용. 물론 이제 A와 B의 효용 함수는 똑같은 상황이야.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체감해요. 자, 지금 소득 분배가 어떻게 있냐면 A가 90을 갖고 B가 10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이라 할게. 그럼 얘가 90을 갖고 얘는 10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이겠죠. 오케이? 이 정도. 자, 여기서 재분배를 한다 할게요. 재분배. B가 돼서 A에서 10을 뺏어서 얘한테 20을 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회 전체 후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A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8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만큼 한계 효용이 줄어들어요. 이 한계 효용의 합이 바로 이 면적이 이제 A의 총 효용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 효용 T자 빼도 돼. 그냥 A의 효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A의 효용이라고 쓸게요. 그냥 A의 효용이 이만큼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B는요 10에서 10을 받아서 20이 됐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잘 안 나오네. 이렇게요.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B의 효용이 이렇게 플러스 되게 되는 거. 근데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A의 효용은 감소하지만 B의 효용은 더 커지게 되므로 이거는 당연히 후생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돼. 그럼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거를 반대로 합쳐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체 이게 파이가 우리가 에즈워드 박스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는 관심사가 되는 소득이 하나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0 이걸 논하가죠. A와 B 이게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한계 효용이 둘이 똑같을 때 이렇게 뼈대만 그릴게요. 여기 A는 여기에 위치하고 B는 여기 위치합니다. 앞에 거 저걸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90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B가 10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80, 2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색깔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90, 10에서 80, 20으로 이렇게 선택점이 바뀌어졌을 때 A는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빨간 색깔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됐죠? B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책하고 그냥 반대로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빨간 색깔보다 플러스 파란 색깔이 더 크게 되니까 사회 전체 후생은 증가해요. 자, 살짝 직관적으로 보면 이 두 개 같아질 때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 그래서 언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최적 상황일까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50, 51대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총소득이 주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총소득이 막 커지고 이러면 룰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총소득은 나눌 수 있는 게 100은 똑같이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데 완전 균등한 상태가 바로 극대화가 된다. 자,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다 똑같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효용함수가 다 똑같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의 한계용이 체감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배 상태가 변하다 보니까 총소득 파이가 변하면 그러면 이제 룰이 바뀌니까 그런 게 없어야 한다라는 건데 현실에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이제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효용함수가 다 똑같다는 거는 좀 약간 그렇잖아.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르고 등등. 그러니까 그래서 러너라는 또 유명한 학자는 에즈워드가 얘기한 가정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치명적이다 얘기한 게 효용함수가 다 똑같다라는 그런 가정을 좀 완화시킨 거야.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효용함수가 다르더라도 확률을 고려해서 우리가 A라는 선호를 가질, 우리가 똑같이 태어났는데 왕자와 거지처럼 이렇게 어떻게 태어날 확률이 동일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어차피 결론은 동일하게 된다. 뭐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동등 확률 가정을 했을 때 기대 효용 입장에서 보면 뭐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지수에 대한 거 살짝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분배와 관련한 뭐 철학 그런 거 살짝 봤고요. 그리고 뭐 공리주의, 뭐 룰즈 이렇게 봤는데, 아니 세상이 불평등하다라고 하면 알았어, 그걸 개선해야 되겠네.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작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도 있긴 하지만 측정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측정하는 과학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매저하는 거야. 힘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측정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불평등의 정도를 이걸 측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뭔가 개선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측정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 지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로렌츠 곡선이 있습니다. 로렌츠 곡선. 자, 로렌츠 곡선은 이제 뭐냐면요.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야. 사람들의 소득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키를 이렇게 재는 거랑 비슷해요. 진짜 키 작은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배치한다 할게요. 어떤 사람이 소득을 키에 비유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근데 진짜 대부분 다 난쟁이들의 행렬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키 큰 사람이 하나 이렇게 쫀 하고 나타나요. 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엄청 키 큰 사람이 거인이 이렇게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구름 위에서 이렇게 사는 거랑 비슷해. 야, 저기는 뭐 새로운 뭐가 있을까? 뭐 등등 가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늘 이렇게 희망을 갖고 우리도 올라갈래 구름 위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올라갔다가 야 별거 없네 하고 이렇게 쫙 낙하해서 뭐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렇죠. 여기 사람도 보면 글쎄 드라마 보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 맨날 화를 내고 앵그리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렇긴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 이왕이면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반드시 소득과 행복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소득이 너무 없으면 또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 우선 로렌츠는 이렇게 본 거야. 여기 보시면 수평축에는 이제 누적 인구를 놓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 할게요. 누적 인구로 비율로 하면 100% 되는데 100명 이렇게 있고요. 소득도 여기 누적 소득이라 할게요. 근데 이것도 그냥 100원을 놀아갔는다 할게. 아니면 100만 원을 놀아갔는다 할게. 이렇게 100% 이렇게 누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적하는 건데 완전히 균등한 세상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하게 균등하게 소득이 분포되어 있다, 분배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아니 20명의 사람이 있으면 다 똑같이 100명의 사람이 만 원씩 놀아갖고 있는 거니까 20명의 사람 이렇게 가난한 사람부터 쭉 해서 누적하면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20원 20만 원 이렇게 거칠 것이고 50만 원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50명의 사람은 5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게 대각선이 되면 완전 균등한 세상이 될 거예요. 아니 극단적으로 완전 불균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돼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좀 불평등이 좀 생기는 거지. 왜냐면 이게 못 사는 사람 50%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20만 원을 놀아갔고요. 그럼 나머지 50%의 사람들이 80만 원 놀아갖게 되는 거니까 검정색에 비해서는 조금 불평등이 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20명의 사람들 자 주머니 열어보세요. 돈이 하나도 없어. 자 거기 50명의 사람들 주머니 열어보세요. 다 돈이 없는 거야. 다 빈털털이야. 쭉 가다 계속 빈털털이고 99명 되는 상황까지도 다 빈털털이야. 이렇게. 근데 마지막 한 명, 뭐 아까 뭐 북한 해볼게요. 김정은이 혼자 저기 뚱뚱한 사람 있어. 너 나와 해서 했더니 걔가 주머니에 다 100원 다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완전 불균등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불균등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곡선을 그려 가지고요. 이 곡선, 로렌츠 곡선에서 대각선에 가까우면 균등하게 되고 대각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평등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곡선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순서 파악하는 데는 좋아요. 서수적인 측면에서 나라마다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도별로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서수적인 측면에서 순서를 비교하는 데는 용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게 되면 교차시 판단이 좀 애매해요. 어려워.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교차해 버렸다 그러면 교차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뭐 달라지고 하니까 좀 애매합니다. 근데 현실에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위계수로 합니다. 로렌츠 곡선 말고 진위계수 이렇게 만들어요. 자, 진위계수는 바로 뭐냐면 면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요. 면적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고요. 거기 책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역, 화살 여기 보시면 호 모양이 있잖아. 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A와 B 이렇게 있으면 교차할지라도요. 면적으로 하면은 면적은 달라질 수 있겠지. 측정을 해가지고. 근데 A의 면적, 이 반달 모양의 면적을 볼 건데 전체를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원래는 이제 둘씩 짝 져가지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수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출 건데, 자, 완전 균등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대각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A가 0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A가 0 이렇게 되니까 진위계수의 요 진이 이렇게 사람 이름입니다. 진이의 뭐 램프 요정 그거 아니고, 아무튼 여기 보시면 요거 진위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가 0이니까 빵 이렇게 될 거예요. 완전하게 불균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게 불균등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빨간 색깔 같이 되니까 요 호 모양이 쭉 이렇게 가면 베타가 제로겠지. 베타가 제로 이렇게 되면 진위계수는 A분의 A 하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가 되고요. 이게 클수록 불평등하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봐주시죠. 우리가 흔히 뭐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진위계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진위계수가 뭐 0.3 몇에서 어떻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면 이게 평등 균등이 더 좋아지는 거고, 커지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심플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10분위 분배율 이런 것들 있습니다. 5분위 분배율 이렇게 있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소득을요, 이 낮은 계층을 1분위부터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위 40%의 계층과 상위 20%의 계층을 요걸 비교하는 거야. 이제 분포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중간을 좀 뺍니다. 아니 왜 상위는 20% 하위는 40%입니까? 하면요. 아니 뭐 없어. 그냥 처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야. 보통 이제 상위 20%의 소득이 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위 40% 상위 20% 네, 이렇게 해서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 균등한 경우엔 저거는 값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 균등하면 상하가 의미 없겠지. 그러면 10분위 분배율은 2 이렇게 될 거고, 완전하게 불균등하게 되면은 상위 20%가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으면 분모가 100%가 되면 빵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0과 2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 값이 클수록 이게 완전 균등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봐주시죠. 그래서 이거 0과 2 사이야. 뭐 1과 2 사이가 아니라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 1과 0 사이. 근데 0과 2 사이라는 거 보시고, 5분위 분배율은요, 그냥 약간 또 바꿨어. 상하 뒤집었어.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하시죠. 요거 하고 5분위라는 것도 뭐 있다. 그거는 상하가 뒤바뀌고 20, 20 이렇게요. 그래서 뭐 어느 거 하나 아시겠지만 완벽한 지표는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표를 보고 우리가 그 중에서 적절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 그 다음 뭐 달튼 지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애킨슨 지수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애킨슨 지수도 사회후생 함수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거는 넘어갈게요. 자, 불평등도의 동태적 분석했는데 71년 노벨상을 받은 꾸즈네츠라는 학자가 뭐 실제로 뭐 한번 분석을 해본 거야. 수평축에다가 경제 발전 단계를 놓고요, 수직축에다가 소득 분배 균등도를 놨더니 전통 사회는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 못 사는 상황이니까 평등해. 근데 이게 뭐 경제가 성장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그때 이제 막 능력과 재능이 딱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발전 초기에서 중기로 갈수록 균등도는 떨어져요.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죠. 이게 불평등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U자가 거꾸로 돼. 그래서 원래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이렇게 U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서 0U자 가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고소득층 선진국이 되면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평등도가 균등도가 올라가더라. 뭐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와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잘 이렇게 끄집어서 세상의 변화를 보느냐, 그것도 사실 뭐 운도 있긴 한데 뭐 그것도 하나의 재능이죠. 뭐 양극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소득의 분포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상황을 양극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냥 뭐 더 들어가거나 뭐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불평등이 왜 발생할까? 그냥 상식에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거야. 애시당초 타고난 유전적인 뭐 IQ라든가 등등 뭐 어떤 뭐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적인 환경, 뭐 부모님들이 그냥 강제로 뭐 해가지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냐, 그렇지 않으냐, 경제적인 환경 다 뭐 관련은 있겠죠. 그리고 뭐 중간적 단계로 뭐 인지적, 비인지적 이렇게 나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제 내적, 체제 자체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개인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도 이제 사회 전체적인 측면의 요인이 또 많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뭐 열심히 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옛날만 해도 좀 뭐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안 해서 문제지 하면은 뭐 기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이래저래 뭐 부의 대물림 이런 것들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위기가 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게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섞이지 않으니까 뭐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기회가 뭐 사다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없어지는 마당에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위기가 되면 그때 잘 준비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뭐 신분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쪽으로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왼쪽에는 왜 꺼졌다 켜졌다 그러지? 아무튼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교과서에는 이런 불평등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까?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하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진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서울대 어떤 교수님은 진짜 논문 그 개천의 용 난다 해서 개천 용지수 만들어낸 거 아세요? 그래서 개천의 용이 진짜 날까 만들어 봤더니 용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챕터 보도록 합시다.